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습관처럼 부엌 불을 켜자 희미한 형광등이 깜빡였다. 낡은 주방 타일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낯설었다. 쌀을 씻으며 물소리가 퍼졌다. 밥솥이 칙칙 소리를 내며 김을 토했다. 그 소리조차 이제는 내 하루의 일부였다. 엄마, 물 좀요. 할머니, 젓가락이 없어. 아침부터 온 집이 분주했다. 나는 식탁에 놓인 반찬을 정리하며 익숙하게 대답했다. 응, 금방 줄게. 내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나는 엄마, 할머니일 뿐이었다. 손주가 남긴 밥그릇을 씻으며 거울 쪽을 흘깃봤다. 거울 속 여인은 잿빛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 희미하게 꺼진 입가에 미소. 저게 나였나? 오래전 누군가가 나를 이름으로 불렀던 기억이 아득하게 떠올랐다. 영자야. 그 목소리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그땐 그 이름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아들은 나를 엄마, 손주는 할머니라 부른다. 그 이름은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내 존재는 점점 희미해졌다. 식탁 위의 시계 초침이 딱 소리를 냈다. 그 리듬이 내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새벽의 공기가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찬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며 잠시 정신이 맑아졌다. 나는 거울을 마주보고 중얼거렸다. 그래, 내 이름은 박영자.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 데에도 잠시 망설임이 있었다. 너무 오랜 시간 그 이름을 쓰지 않았던 탓이다. 내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온 그 소리가 낯설고 떨렸다. 식탁에 놓인 젓가락이 미끄러져 짤랑 소리를 냈다. 그 금소금이 공기 속을 울리며 오래도록 남았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혼잣말처럼 말했다. 영자야, 오늘도 잘 버텨보자.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아침 햇살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빛이 따뜻했다. 그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빛처럼 내 안의 이름도 다시 밝아질 수 있을까? 나는 그저 그렇게 또 하나의 하루를 시작했다.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할머니로, 그리고 여전히 박영자라는 이름을 잊은 채로. 저녁 햇살이 창가에 걸려 있었다. 노을빛이 부엌의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다. 밥상 위엔 갓 끓인 된장국 냄새가 퍼졌고 나는 조심스럽게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좀 싱겁게 했어. 내 입맛에 맞을 거야. 며느리 수진이 젓가락을 들었다가 한 숟가락 맛을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어머니, 이번엔 좀 싱거워요. 다음부턴 간 좀 맞춰주세요. 그 말투는 마치 지적 같기도 하고 무심한 잔소리 같기도 했다. 그랬니? 미안해.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국을 떠다 주었다. 그 순간 손주가 소리쳤다. 할머니, 물. 빨리요. 나는 급히 일어나 컵을 잡았다.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물이 식탁 위로 쏟아졌다. 아이 참, 조심 좀 하세요. 며느리의 말이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허겁지겁 냅킨으로 물을 닦았다. 그런데 손끝이 떨려서 냅킨이 찢어졌다. 아들은 그저 무표정하게 뉴스를 보고 있었다. TV에서 들려오는 앵커의 목소리, 그리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이 집의 대화였다. 어머니, 젓가락은 저희 거랑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위생이 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손에서 젓가락이 딸깍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나는 그 젓가락을 주워들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알겠어.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내 속에서는 작은 무언가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다. 식탁 위에서 반찬 그릇을 옮기던 내 손이 멈췄다. 그 손등엔 오래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 주름 사이로 지나온 세월이 스쳤다. 아이를 업고 다니며 일하던 날들, 남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새벽 시장에 나가던 그때, 그 모든 세월이 이 한순간 한마디 조심 좀 하세요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식탁 위에 홀로 남은 젓가락 한 쌍을 바라봤다. 두 젓가락은 평행하게 놓여 있었지만 서로 닿지 않았다. 마치 이 집의 사람들처럼.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가족 맞나? 그때 거실 조명이 깜빡였다. 불빛이 어둡게 꺼졌다 켜질 때마다 내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 속에 나는 더 이상 사람 같지 않았다. 말없이 식탁 위에 국그릇을 덮었다. 식은 국에서는 김이 거의 나지 않았다. 문득 손주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할머니, 잘 자요. 그 한마디에 마음 한쪽이 살짝 녹았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강민이도 잘 자. 그 아이가 문을 닫자마자 나는 부엌불을 끄고 혼잣말을 했다. 영자야, 너도 이제 그만 참자.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를 잊은 세월에 대한 슬픈 깨달음이었다. 아침부터 허리가 심하게 당겼다. 빨래 바구니를 들다가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숨이 막혔다. 허리를 세우려 해도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고, 이게 왜 이래? 내 입에서 저절로 신음이 새어나왔다.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바닥의 타일이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다. 머리 위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그 불빛이 내 그림자를 벽에 길게 늘어뜨렸다. 그림자 속에 나는 마치 낡은 인형 같았다. 그때 부엌에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청소는 다 하셨어요? 나는 허리를 붙잡으며 대답했다. 응, 조금 남았어. 오늘 애들 친구 온다니까 거실이랑 화장실은 꼭 해주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말하고 있었다. 나를 향한 눈길은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다. 나는 겨우 걸레를 들었다. 허리를 숙이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다. 아! 숨이 막히며 땀이 흘렀다. 걸레질을 하며 바닥을 닦는데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게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점심 무렵 아들은 퇴근 전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늘 저녁 뭐해요? 그냥 김치찌개 하려고. 또요? 애들 질려하던데. 그럼 다른 거. 아니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뚝. 통화는 그 한마디로 끊겼다. 전화기를 내려놓자 허리가 다시 쑤셔왔다. 나는 부엌벽에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손주 강민이 방에서 외쳤다. 할머니, TV 소리 줄여요. 공부 안 돼요. TV는 켜져 있지도 않았다. 순간 웃음이 나왔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래, 시끄럽지 않게 살게. 그 말이 내 귀에 되돌아왔다. 시끄럽지 않게 살라는 말. 그건 어쩌면 존재하지 말라는 뜻 같았다. 저녁 무렵 나는 병원에 갔다. X-레이 사진을 들여다보던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십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다. 나는 잠시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다. 수술이요, 제가요? 의사는 안경 너머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밖으로 석양이 스며들었다. 붉은 빛이 눈을 아리게 했다. 나는 괜히 창문에 비친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피곤하고 텅 비어 있었다. 이제 내 몸도 나를 버리는구나. 그 말이 속으로 새어나왔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아, 그럼 집안일은요?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허리 통증이 다시 밀려왔다. 눈물이 흘렀다. 아픈데도 아픈 걸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그게 지금의 나였다. 밤은 길었다. 통증보다 더 깊은 건 내가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밖에서는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마저 멀게 느껴졌다. 나는 이불 속에서 속삭였다. 박영자야, 넌 지금 아픈 게 몸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하얀 천 위로 눈물 자국이 번져갔다. 그건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다. 밤새 허리 통증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얇은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방 안을 비쳤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움직일 때마다 뼈마디가 뻐근했다. 탁자 위에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놓여 있었다. 요추 디스크 수술 필요. 그 네 글자가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술이라니 이제 진짜 끝인가.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그때 문득 책장 아래쪽에 먼지 쌓인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낡은 종이 상자. 오래전 남편이 쓰던 서류함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걸 꺼냈다. 뚜껑을 열자 세월의 냄새가 훅 올라왔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무심히 뒤섞여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젊은 여자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 해맑은 웃음.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며 눈가에 햇빛이 닿아 반짝였다. 그게 바로 나였다. 20살 공장 첫날의 나. 그때는 참 밝았구나. 그 여자의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금의 나는 그 얼굴을 떠올릴 수도 없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지 않았을까? 아마 아들이 태어나고 남편이 병들고 생활비를 걱정하며 살던 그때부터였겠지. 사진들을 넘기자 젊은 부부가 아기를 품고 서 있는 사진이 나왔다. 남편의 손, 내 품에 안긴 아기, 그리고 내 얼굴엔 피곤함보다 기쁨이 더 많았다.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래, 그때는 그래도 행복했지. 사진을 덮으려다 한쪽 구석에 끼워져 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영자야, 넌 어떤 이름이든 빛이야.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써준 쪽지였다. 그 한 줄이 심장을 강하게 쳤다.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오랫동안 그 쪽지를 바라봤다. 종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 하나하나는 선명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말이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있었다. 영자야. 그 단어 하나가 내 안에 잊혔던 빛을 깨웠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난 아직 살아있구나.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먼지가 햇빛 속에서 반짝였다. 그 작은 먼지조차 예뻐 보였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났다. 이제 나도 나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이 낯설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마치 잊혀진 씨앗이 오랜 세월 끝에 흙을 뚫고 나온 것처럼. 나는 다시 사진 상자를 닫았다. 하지만 이번엔 덮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를 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박영자로 살아보자.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친구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반가워, 영자야. 이제부터 진짜 너로 살자. 그 순간 오랫동안 얼어있던 가슴 한켠이 조용히 녹아내렸다. 창밖에서 참새가 짹짹거렸다. 처음으로 그 소리가 반가웠다. 오늘의 새벽은 어쩐지 내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다. 부엌 창문을 여니 바람이 쏴하고 밀려들었다. 식탁 위에는 식은 밥그릇과 남은 반찬이 그대로 있었다. 어제 저녁 아무도 식탁에 앉지 않았다. 며느리 수지는 아이들 학원 간다고 나갔고 아들은 늦는다고 연락만 남겼다. 텅 빈 식탁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이제는 이런 풍경이 낯설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식어버렸다는 걸 알았다. 그래, 이제 이 집에서도 나의 자리는 없구나. 그때 거실 서랍 안의 집문서가 눈에 들어왔다. 손이 떨렸다. 나는 조심스레 그 종이를 꺼내 들었다. 소유자 박영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그래,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평생 일해서 몸 망가져가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오늘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 친구들 올 거라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힘들겠구나. 허리가. 아, 그러세요? 그럼 그냥 제가 할게요. 그녀의 말끝은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싸늘한 거리감이 배어 있었다. 전화를 끊자 손이 서서히 집문서를 쥐었다. 종이 끝이 손끝을 베었다. 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 붉은 점이 종이 위에서 번져갔다.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래, 이제 됐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나는 서랍 깊숙이 있던 볼펜을 꺼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한 줄을 썼다. 이 집은 팔 겁니다. 이제 나로 살 겁니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그 속에 나는 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다. 영자 씨, 참 인자하네요. 주변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인자하다가 아니라 순하다, 그리고 참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떼어냈다. 벽에는 하얀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그 미소도 내려놓자. 점심쯤 며느리가 귀가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응, 그냥 간단히. 허리 괜찮으세요? 조금 나아졌어. 근데 수진아. 네. 나 이 집 팔 거야.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예.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니.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그건 가족 모두의 집 아닌가요? 아니, 내 집이야. 그동안 너희는 그냥 들어와 살았을 뿐이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말없이 서 있었다. 나는 그 틈을 타 부동산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32평 아파트인데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의 중개인이 반가운 듯 말했다.
요즘 이 지역 찾는 사람 많아요. 이번 주 안으로 계약될 겁니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자 방안이 고요해졌다.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렸다.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치며 속삭이는 것 같았다. 잘했어, 영자야. 드디어 내 삶을 시작하는구나. 나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다. 수십 년 동안 내 손으로 닦고 쓸고 닦았던 집. 이제는 정든 공간이 아니라 나를 가두던 벽이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내 손등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다. 나는 속삭였다. 박영자, 잘했어. 내일은 내 인생의 첫날이야.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 건 집을 내놓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손주들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짐들이 정리된 집안은 낯설 만큼 비어 있었다. 박스 몇 개가 벽에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색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며느리 수진이 제일 먼저 눈치챘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짐을 다 싸셨어요? 이사 가려고. 이사요? 갑자기 어디로요? 울진으로. 아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여행 간 사이에? 내가 이 집 팔았어.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집을 팔았다고요? 그래, 팔았어. 내 이름으로 된 집이잖니.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순간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갑자기? 아니, 수진아. 내가 이 마음 먹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아니?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일해서 산 집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 살았을 뿐이지. 청소, 빨래, 밥, 손주 돌보기까지. 한 번이라도 고마워한 적 있니? 아들은 말을 잃었다. 손끝이 떨리더니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건 그땐 우리가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엄마, 제발. 아니. 나는 손을 들며 그의 말을 막았다. 이제는 내가 생각할 차례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야. 내 결심이야. 순간 그들의 얼굴이 무너졌다. 손주가 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진짜 가요? 그래, 진짜 가. 할머니도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괜찮아. 언젠가 넌 이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아들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실해졌다. 내가 떠나야 하는 이유가. 나는 웃었다. 그건 내 인생의 보상이지. 남은 돈으로 나다운 하루를 살 거야.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이들은 울먹였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다. 내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던지,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나의 자리는 없었다. 엄마, 진짜 가실 거예요? 그래, 준서야.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박영자로 살 거야.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자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한참 동안 눌러있던 돌덩이가 조용히 굴러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집 옆에 놓인 박스에 울진행이라고 쓴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문을 향해 걸었다. 발걸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충격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괜찮아. 너무 늦었을 뿐이야. 문을 닫는 순간 안쪽에서 들리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대신 바깥의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바람은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속삭였다. 이제 진짜 자유다. 이삿짐 트럭이 울진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멀리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처럼 들렸다.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여기 맞죠? 이 집 정말 예쁘네요. 이삿짐 기사 아저씨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마당이 딸린 단층 집. 하얀 벽에 파란 지붕, 창문 너머로 바다가 바로 보였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따뜻한 느낌이었다. 짐을 들여놓고 나자 방 안에는 박스 몇 개만 남았다. 나는 천천히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이게 다구나. 평생 모은 물건이라곤 고작 이만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들썩였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빛이 내 손등에 닿자 따뜻했다. 이게 내 집이구나.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제야 진짜 내 이름으로, 내 호흡으로 사는 공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벅찼다. 잠시 후 친구 경희가 문을 두드렸다. 손이야, 잘 왔네. 그녀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이거 반찬 좀 싸왔어. 김치랑 멸치볶음, 그리고 미역국. 아이고, 고맙다. 언제나 내가 내 편이지. 그럼 친구가 뭐야? 우린 마당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바다는 잔잔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며 햇빛을 머금은 물결이 반짝였다. 그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도 저 파도 같았구나.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다시 일어나는. 경희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이젠 진짜 너로 살아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이제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박영자로 살 거야.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이 바다 위에 번졌다. 나는 새 집 마당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앉았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 모든 게 내 귀에 평화라는 단어로 들렸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가 파도와 함께 섞여 날아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제야 알았다. 나는 그동안 살아있는 척 했던 거였다. 밤이 되자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그 빛이 내 손등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영자야, 잘 왔어. 이제야 숨 쉴 수 있겠지? 대답 대신 파도가 살짝 몸을 부딪혔다. 그 소리가 마치 응, 그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다. 그 바람 속에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넌 잘했어, 영자야. 그 목소리는 분명 내 안에 또 다른 나였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
꿈속에서도 나는 바다를 걷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채 그저 한 사람 박영자로서 울진에 온 지 벌써 6달째. 계절이 바뀌고 바람 냄새도 달라졌다. 봄의 바다는 부드럽고 여름의 바다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가을. 잔잔한 파도 위에 햇살이 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아침이면 나는 늘 같은 길을 걷는다. 작은 모래길 끝에서 바다가 열리고 그곳에서 아리강아지는 모래 위를 뛰어다닌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짭조름한 바다 향기, 그 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섞여 있었다. 좋다, 정말 좋다. 그 말이 절로 나왔다. 이제는 누가 듣지 않아도 괜찮았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웃음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하는 인사였다. 오전엔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엔 동네 아주머니들과 시장에 들른다. 누군가 박씨, 오늘은 얼굴이 환하네. 하면 나는 자연스레 웃으며 대답한다. 이제야 진짜 얼굴로 사니까요.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곧 알아챘다. 저녁 무렵 바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 그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아도 돼. 아들, 며느리, 손주. 그들도 결국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전 준서에게서 편지가 왔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젠 엄마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눈가를 젖게 했다. 나는 답장을 썼다. 괜찮다, 준서야. 이제는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살아라. 엄마도 그러고 있으니까.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던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노을이 천천히 물들며 바다 위에 길을 냈다. 그 길 끝 어딘가에서 옛날에 내가 조용히 웃고 있는 듯했다. 영자야, 잘했다. 드디어 너로 살아가는구나. 집에 돌아와 작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주름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그건 희생의 자국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했다는 증거였다. 밤이 되자 창문을 열었다. 바다 냄새가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며 커튼 위에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 이름은 박영자.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갑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밀려왔다. 그 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마치 내 대답처럼 들렸다. 그래, 영자야. 그게 인생이야.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평화. 그건 사랑보다도 가족보다도 깊은 어떤 자유였다. 새벽이 오기 전 나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 말과 함께 창밖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남습니다. 다음 시간 마음의 창가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